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동북아의 새로운 나라. 2. 한국의 이념이 전파되었다. 3. 강력한 독립운동.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불어닥친 한류열풍으로 동북아시아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9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단체가 중국 공산당의 한국어 사용 금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서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우대받는 민족으로 여겨지며 다른 소수민족과는 다르게 좀 더 특별 대우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에 이어서 조선족 자치지구까지 미치면서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조선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중국산 콘텐츠가 아닌 한국산 콘텐츠, 한국에서 생산된 문화 콘텐츠에는 자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어 이것을 보는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민족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조선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국적은 현재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시민임에도 미국 정부 언론기관인 VOA에서 조선족 개인인권 이슈에 대한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족 사회에는 미국식 개신교가 널리 보급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식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매우 유용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족 사회에서 민주주의 시위 혹은 독립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서방 사회의 지원을 받는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홍콩 같은 지역과 같이 향후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선족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주류 사회로 진출하며 점차 주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범죄나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의 공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 사회가 서방 사회의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 대중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족 동포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약 50만 명 수준의 조선족 동포들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일부 조선족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조선족 동포들이 차별받고 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민주화 때문입니다. 특히 동북 삼성 그 중에서도 2명 중 1명 이상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조선족 자치주 지역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독립적 지위 확보가 가능해지도록 대한민국은 조선족 동포들을 열심히 돕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율 역시 조선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개개인을 점수로 평가하는 중국 정부의 체제 특성상 조선족 동포들 스스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조선족 동포들은 용기를 내어 중국 공산당 CCP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2019년 9월 중국 정부의 조선족 탄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에 이어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소수민족 언어 사용 금지령이 시행되면서 더는 중국 내 조선족 자치주의 한국 학교에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지키기 제중한인 임시현대라는 단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로 이뤄진 단체로서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며 전 세계의 중국의 조선족 탄압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한국 내 조선족 사회 역시 민주주의 적인 가치와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중국 내 조선족 자치주의에 시행하기 이에 노력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조선족 자치주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향후 독립적인 민주 국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웃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민주국가가 탄생하니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 길림성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 경우에는 국토 면적은 남한의 면적보다 약간 적은 크기의 신생 국가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족 자치주가 별도의 국가로 설립되게 된다면 다양한 나라 이름 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요 백두민국, 길림민국, 발해민국, 쇼구려국 등의 엉뚱하고도 기발한 국가명이 네티즌들 사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족 사회는 빠른 속도로 중산층 인구가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지 모르는 조선족 자치주의에 돌아가서 멋지고 세련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차별, 과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서구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숙달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부터는 귀화한 조선족들의 군입대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지키는 시민들로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향후 자신들이 살던 조선족 자치 주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민주국가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조선족 인구 중에는 과거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있으며 강한 개척정신을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화를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초촌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린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에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트리얼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2엔 99.9999999% 급의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엔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자회사인 동우화인캠은 2021년 9월 100억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산 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오카공업 TOK, 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 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의 칩과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광공학회 SPIE 2023분에서 세계 EUV, 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 동향과 함께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이노어게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 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나노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균 인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피안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EUV 피안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의 성공해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EUV PR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 모두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듯 한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극비 무기를 공개하며 일본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영토의 자위대가 한 발자국이라도 침범한다면 한국은 일본 열도를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극비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일본은 한 번도 구경조차 못했던 한국의 최첨단 비밀 무기를 보더니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여 년 전인 1876년부터입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강압 아래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개방하게 만들어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 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계양장 내의 조계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 도서, 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를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모두 샅샅이 살필 수 있게 한 것이고 제8조와 제10조에는 계양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계양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 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시키더니 1910년 8월 29일부터 무려 35년 동안의 잔인한 일제강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징용 및 징병된 한국인 수는 무려 500만 명. 일본을 위한 댐 공사장, 광산,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에 투입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한국인만 무려 72만 명.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 수만 무려 43만 명. 군인으로 징용한 여성까지 모두 합산하면 무려 238만 명. 조선 역사, 조선어를 말살하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에는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선적 기억마저도 없애려 하였고 군인 조선 총독하에서 조선인의 권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단체들까지도 강제 해산시킬 정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조선인의 모든 신문과 출판물을 강제 폐간하여 언론의 자유 또한 박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려 35년 동안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을 지옥에서 살도록 괴롭혀놓고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대참패가 확정되며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에서조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며 항복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7천여 명은 일본에서 오랜 강제노역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한국에서 다시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에 일본이 준비한 4740톤급 화물선 무키시마호에 타 일본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나토에서 출항한 우키시마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본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더니 8월 24일 해상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배에 함께 탔던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 또 당시 미군의 명령대로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며 만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이유는 바로 우키시마호를 실제 탐승했던 한국인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 당시 한국인 생존자들은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은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다. 폭발 직전에 일본 군인들이 문서 등의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다수의 일본 선원들이 폭발 전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했다. 전했습니다. 생존자인 고 정기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병사 둘이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보며 저 불쌍한 어린애가 꽃몽우리도 피우지 못하고 가게 생겼으니 큰일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계획적으로 배를 폭파시킨 것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섬은커녕 77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 침략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못하고 군대조차 갖지 못하게 된 일본. 하지만 2022년에 일본은 다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특히 한반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역사적 사실로 싸운 결과 한국의 대참패를 당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비로 역대 최대치인 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무려 26%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한국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 독도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무기를 비교하는 주요 외신들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미쓰비시, IHI,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이 아니라 20세기형 무기들 판매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과 비교하면 일본산 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술은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진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사토 헤이고 홋카이도 다쿠쇼쿠대 교수도 일본이 기술이 발달해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기만 하면 요즘 최고로 잘나가는 한국을 재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장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며 문제는 일본의 방위 제품이 한국산 방위 제품처럼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이며 아무도 2등급이나 3등급 제품을 1등급인 한국산보다 더 비싸게 사는데 관심이 없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산 전투기와 기타 방위 제품들을 비슷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은 결국 각국의 방산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달렸는데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한국산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방위 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을지 몰라도 방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력전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개한 차세대 전차, 인공지능 AI, 기반 차량 운용체계,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무인으로 운용되는 포탑은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본의 구형 전차는 감히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력은 해군과 공군. 그런데 공군은 한국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대당 1조 원씩 주고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F-35보다 뛰어난 성능임에도 훨씬 저렴한 KF-21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현재는 4.5세대이지만 곧 개량 버전이 나와 미국의 F-35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KF-21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계속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5세대 심지어 6세대 스텔스기로도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공군은 이미 패배가 확정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보고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짐수식 이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유역 능력까지 보유해 전 세계 최고의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구축 비용은 한 대당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지스함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한 8200톤급 최첨단 정조대왕함을 공개하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해군에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신의 방패로 불릴 만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